그 다음 계속 가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72쪽, 작년 책은 그 다음. 아무튼 자, 푸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진짜 푸코가 지금 어디 사람이냐면, 우리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앞으로 제가 책 우리 이제 공부할 때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PM 이렇게 쓰겠습니다. 헌병 아니고 포스트 모더니즘. 왜냐면 그냥 PM 이렇게 쓰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거 뭐냐면 프로젝트 메소드, 프로젝트법. 이거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써야 되니까 이렇게 좀 쓰겠습니다. 아무튼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아까 강조하는 게 좀 전에 조금씩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다양성을 얘기한다 그랬어. 그래서 무엇이든지 해체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요 해체를 얘기하는 대표자가 누구냐면 푸코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요? 책에 보니까 푸코의 경계를 허물었어. 어떤 경계? 선악이란 경계를 허물었어. 옳고 그름, 시비 경계를 허물었어. 그래서 경계가 허물어져서 다른 말로 하면 해체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자, 책을 보면은 이 푸코의 생각이 좀 어려워요. 쉬운데 어려워요.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푸코라는 사람이 이제 해체를 주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푸코의 경계 허물기란 개념을 갖고 얘기하는데 이제 해체를 얘기하게 돼요. 근데 푸코의 경계 허물기는 뭘 갖고 설명하느냐면 이 단어 갖고 설명합니다. 지식, 권력이라는 단어를 갖고 설명해요. 칠판에 쓰지 않겠습니다. 그럼 지식, 권력이라는 단어가 뭐냐? 그 가로 4번에 보니까 푸코의 경계선의 계보, 가로 4번에 경계선의 계보와 거의 지식, 권력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무슨 말? 지식, 권력이라는 말은 잘 들어보세요. 지식에는 권력이 내포된다. 시비, 옳고 그름이잖아. 옳고 그름, 시비, 지식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제가 좀 굉장히 옅게 쓰고 있어요. 옳고 그름, 어떤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고 어떤 지식이 올바르지 않은 지식인가 기준이 뭔지 아세요? 푸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권력이래. 권력. 예를 들어볼게요. 옛날에는 5.16 군사 혁명이라고 그랬어요. 혁명. 근데 요즘은 5.16 군사 쿠데타 이렇게 지울 겁니다. 별로 안 좋은 거라. 광주 사태 그랬어요. 옛날에는. 요즘 광주 민주화 혁명. 조선시대 만적의 난 한번 생각해보면 만적의 난. 여러분 공부했잖아요. 만적의 난. 왜 그게 난이요? 무슨 동양난 서양난도 아니고 왜 만적의 난? 성공했으면 만적의 혁명이었을 거예요. 실패했잖아. 그러니까는 실패했으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뭐예요? 그게 이것들이 천한 것들이 그래서 뭐라고 쓴 거야? 난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권력을 잡으면 자기가 권력자가 되니까 그게 올바른 것이 돼. 5.16 군사혁명 박정희. 근데 권력자들이 그게 없어지니까 뭐가 돼?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었을 때는 광주 사태가 되었지만 권력을 갖지 않고 다른 사람이 권력을 가지니까 그게 사태가 아니고 민주화 혁명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럼 무슨 말이다? 지식 권력의 관점에서는 영원히 올바른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치. 이해됐어요? 그 뜻이에요. 그 뜻. 지울게요. 그래서 얘기는 늘 옳은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지식은 언제까지 올바른 지식이다? 다른 지식이 나올 때까지만이에요. 이게 올바르다고 얘기했는데 다른 지식이 나오면 그건 올바르지 않아요. 천동설, 지동설. 무슨 말이겠죠? 천동설이라고 얘기했는데 지동설이 나오니까 한순간에 깨게. 옛날에는 올바른 거였는데 지금은 올바르지 않은 것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권력을 갖고 얘기해. 정말 멋있는 사람 아니야, 푸코? 영원한 건 없어. 영원한 건 없어. 올바르지 않다. 해체를 주제. 그래서 지식 권력. 그런데 자, 교재 보시면 그래서 4번에 경계의 계보와 푸코는 지식 권력을 주장하는 4번에 지식과 권력이 뗄 수 없는 하나의 복합체라는 뜻이다. 그래서 담론의 질서란, 그 담론이라는 말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생 일반적으로 담론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그런 뜻인데, 그 담론의 질서란 담론 자체에 권력이 내장되어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할 때 권력이 내장되어 있어서 그 얘기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담론 자체가 권력에 의해서 작동된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제가 학부 다닐 때는 마르크스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됐어요. 죽음이었어요. 이유는 전두환, 박정희 시절이었으니까. 마르크스, 공산주의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마르크스란 얘기를 대놓고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그 밑에 이제 뭐를 하냐면, 이번에 훈육론, 그래. 뭐냐면, 권력에 의해 훈육이 뭐죠? 옛날에 학생부장 선생님을 훈육주임이란 말로 썼어요. 혼내키고 통제하는 거, 훈육, 디스플린이라 그래요. 그럼 일단 이거하고는, 자, 일단 여기까지만 생각해야 돼.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지식, 권력, 이것까지 이해됐죠? 그럼 이거는 이제 뭐다? 해체란 말을 갖다. 오케이, 끝. 근데 한 단계 이제 더 가는 겁니다. 한 단계 더 가는 거 잘 보세요. 더 발전하면 사람들이 그럼 권력을 가지고 지식을 통제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권력자들이 지식을 통제하는 이유가 뭐냐? 권력자들이 지식을 통제하는 이유는 피권력자들을 훈육하기 위해서 그렇다. 광주 사태에 대해서 광주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너네들 죽여버릴 거야. 이런 식이야. 훈육주임이 야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 그럼 훈육은 누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올바른 지식이라는 명분 하에 그거를 가지고 피권력자들을 훈육하기 시작해. 그래서 권력에 의해서 훈육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말때쯤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시죠? 자, 다시 한번. 권력자들이 올바른 지식을 정해놓고 지네들이. 그럼 여기서 이제 해체라는 개념 얘기하는 건 아니야. 이건 이제 단 한 단계 더 가는 거야. 여기까지가 해체를 얘기고, 이제 한 단계 더 가면 권력자들이 올바른 지식이라고 지네들이 얘기해놓고 이걸 갖고 피권력자들을, 쉽게 표현하면 백성들을 훈육하더라. 광주 사태에 대해서 얘기하면 죽여버릴 거예요. 전두환 씨 아직도 뻔뻔하게 돌아다니잖아. 훈육. 이해되셨어요? 그런 말이야. 훈육. 자, 그분이 좋고 나쁘고 이런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책에 보시면 1번에 푸코는 똥딜러 훈육론에 권력의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기능 때문에 우리가 더 효과적이고 용이하게 그 작용에 복속된다. 이해되셨죠? 그 지식을 가지고. 자, 옛날에는 우측통행, 좌측통행, 옛날에는 좌측통행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측통행이잖아.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좌측통행해갖고 자꾸 막 부딪혀. 노인분들하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는 그렇게 사회를 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지식이. 그 지식은 사회를 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말뜻 이해되세요? 좌측통행 통제래요. 옛날에는 여러분 요즘 그렇지 않을 텐데, 옛날에 죄송합니다. 너무 옛날 얘기해서 라떼. 옛날에는 초등학교 때 어떻게 가르쳤느냐? 복도를 오갈 때는 까치발로 까치발 같은 거 어떻게 그 까치발로, 그렇지? 옛날엔 또 잔디밭에 이렇게 울타리 쳐놓고 들어가지 마시오. Keep out 이렇게 써있어.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라고 정말로 많이 혼났어요. 그래서 제가 골프를 치러 요즘 나서 이제 가끔 다는데, 골프 치러 가면 잔디밭에서 치는 거잖아. 골프를 못 치겠어요. 맨 처음에는 머릿속에 잔디를 밟지 마시오 생각이 있으니까 골프처럼 치는 순간 잔디가 막 확 막 없어지거든. 그 옛날에 혼났거든 많이. 그래서 골프를 못 치겠더라고. 잔디를 이렇게 못 치겠어. 지금은 이제 조금 나아졌는데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 교육의 그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사회를 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사회학자들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말은 이해되셨죠? 그게 뭐냐면 훈육. 사회를 통제. 근데 잘 보세요. 잘 들어봐봐. 좌측 통행이라는 걸 가르쳤어. 근데 권력 얘기 말고 그냥 지식 갖고 얘기합시다. 이제 요거 이제 얘기. 그럼 좌측 통행이라는 거 갖고 얘기하면 좌측 통행 해라 말아라 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좌측 통행해. 이제 나중 되면. 그렇죠?
광주 사태에 대해서 너네들 얘기하면 죽여버려. 그러면 계속 그 얘기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권력자들 그걸 갖고 그랬더니 광주에 대해서는 광주의 기억자만 꺼내도 난리 나는 훈육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 광주 사태, 광주의 기억자만 꺼내도 싹 다 잡아가던 시절이 있었다면 그 훈육은 결국 뭐가 되는 거죠? 알아서. 그래서 책을 볼게요. 무슨 단어로 써 있느냐? 동그래 2번 보세요. 이처럼 길들여진 몸을 창조하는 게 훈육이에요. 길들여진 몸이 훈육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자, 길들여진 몸. 자, 요거다 제가 좀 쓸게요. 훈육에 의해서 길들여진이 되는 거예요. 비판하지 못하는. 자, 이처럼 길들여진 몸을 창조하는 여러 다양한 기법과 전통을 통해서 북한은 훈육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훈육은 경제적 차원에서는 신체의 힘을 증가시키는 생산력을 증가시켜요. 왜냐하면 혼돈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인 말이 무슨 돈 이런 거 말고 경제 상황에서는 이제 혼돈이 없어지는 거니까 좋은 거지만 정치적으로는 복종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정치적 복종 차원에서는 동일한 신체 힘을 감소시켜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게.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처럼 신체에 직접 작용하고 신체에 새겨지는 권력을 생체 권력이라. 생체 권력. 무슨 뜻이냐? 이 훈육에 의해서 이 훈육이 뭐가 된다고요? 어떤 게 된다? 생체 권력이 돼. 생체 권력이란 말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가시적이지 않다. 알아서 겨라 그런 말이에요. 광주 사태, 광주 민주화운동에 광주의 기억자만 얘기해도 싹 잡아간다면 이제는 알아서 기는 거야. 광주는 언급을 회피하는.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지금 정치인들이 언급하면 안 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일종의 아니 너무 정치적인 것까지 가면 좀 그런데 뭐 늘 나오는 거니까 세월호 사건 세월호 그 세월호와 관계된 것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좀 저는 그게 좀 잘했다 잘못다 얘기가 아니에요. 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노량진에 있을 때 수업하고 나서 점심 먹으러 갔는데 배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점심 먹으러 갔는데 텔레비전에 배가 이렇게 조금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조금 그럼 다 나오겠지 저는 생각하고 이렇게 밥을 먹어서 저는 사고가 났구나 이렇게 기울어져. 그리고 밥 먹고 와서 영무실에서 일하고 저녁 때 봤더니 막 배가 이만큼 기울어져 있대. 그러고 났더니 뭐 나중 가니까 다음날 갔더니 막 단호고 학생들이 막 200 몇 명 죽었고 막 뭐야? 어제는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지금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민감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누가 권력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생각할 수는 있겠죠. 누구에 의하면 그걸 얘기할 수도 있고 누가 권력을 잡으면 얘기하지 않으면 이런 미묘한 게 있을 수 있잖아. 생체 권력.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한 5.16 군사혁명, 5.16 군사 쿠데타. 5.16 군사혁명이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지금은 권력이 바뀌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가시적이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는 금기시 되는 그래서 내 스스로 알아서 키는 훈육이 되어버려요. 내가 알아서 이제는. 요즘 마스크 써? 안 쓰면 눈 전부 다. 저도 그렇잖아.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전철에서 기침 나오면 정말 난감해. 기침만 콜콜릭하면 하면 저 다치더니 맨 처음에 작년에는요 코로나 때 지하철에서 제가 기침 한번 할까 마스크 뜨고 그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솔솔 없어지더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갖고 기침 한번 했더니 어떤 사람이 문을 딱 다음 정류장에 문이 탁 열리니까 탁 내려. 그러니까 내린가 보다 그랬더니 그 옆에 간호 가서 다 차더라고. 무슨 말인가 알죠? 그러니까 알아서 기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권력의 힘이 훈육으로 작용하게 되면 이렇게 알아서 기는 생체 권력이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생체 권력은 곧 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식. 무언의 감식. 이해되셨죠? 일종의 무언의 감식. 기침하면 모든 사람 다 쳐다봐. 저도 쳐다볼 수 있잖아. 그치? 이해되셨죠? 무언의 감시라게 돼. 이 무언의 감시를 하는 결론부터 얘가 뭐냐면 파놉티콘이에요. 무언의 감시야. 여기 가시적이지 않은 감시예요. 무슨 뜻이냐? 파놉티콘이 뭐냐? 오른쪽에 책에 있는데 책에 그림이 빠졌어요. 작년에는 있었는데 요 그림이 작년 책에는 있죠.
파놉티콘 이게 뭐냐면 이제 공리주의에서 이제 원형 과목이라는 건데 원형. 이렇게 원형으로 이게 지금 콜로세움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등대처럼 하나 서 있어요. 그리고 간수가 요 위에 있어요. 간수는 요 위에 있어. 그럼 요 밑에 있는 죄수들은 닭들은 요 위에 있는 간수가 지네들을 지금 감독하는지 안 하는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가끔 여기서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해. 그리고 내려와. 그래갖고 다른 일 봐. 그래도 밑에서는 간수가 있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건 뭐예요? 여기 생체 권력. 비가시적이지 않은 알아서 키는 거. 그게 파놉티콘이 알아서 키라 그 말이에요. 현실에 저 파놉티콘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현실에도.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CCTV. CCTV 여기 써있고 밑에 CCTV 촬영 중. 근데 가짜일 수도 있잖아. 근데 CCTV 촬영 중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나 있고 촬영 중 써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제가 촬영하나 봐.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거 하려고 해도 안 돼. 이거 똑같은 거야 이게. 그래서 요 파놉티콘이 요즘 들어서 그 CCTV에서 역 파놉티콘도 있어요. 역 파놉티콘. 요 밑에 관중들이 저 간수를 감독하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촛불혁명 같은 것들이 대다수가 위에 있는 권력자 한 명을 이런 것들도 있긴 하는데 말 이해되셨죠? 파놉티콘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학교에서 파놉티콘은 있어 없어? 있잖아요. 대표적인 파놉티콘 감시. 감시하는 가장 대표적인 파놉티콘 예가 뭐가 있을까? 학교. 예를 들어본다면 시험. 중간고사 무슨 말이에요? 참 교장 선생님들한테 제가 맨날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저랑 이제 제가 같이 학교 있을 때 저랑 같이 있던 그 선생님들이 다 교장 선생님되고 저부터 선배들은 다 이제 정년퇴임했고 교장 선생님 제가 하고 있는데 내가 맨날 형 제발 좀 그런 것 좀 하지 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있어.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발 덕분에 시험 볼 때 시험 기간을 좀 애들 노는 앞에 좀 끝내줘. 그러고 애들 그날 좀 놀게 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연휴 있으면 연휴를 가운데 끼우고 시험 기간 이렇게 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학교들 있었죠? 이유가 뭐예요? 이때 연휴 때 뭐 해라? 파놉티콘이야. 나가서 놀지 마 이 새끼들아. 무언에 감시하는 거 이게. 맞대 이해됐어요? 시종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해당해요. 자 밖에 나가서 막 땡 끝나는 순간 막 나가서 막 떡볶이 막 먹다가 여기서 우리 또 다음 시간 종이 땡땡땡 울리면 얘네들은 먹다 마는 거 확 막 쫓아와. 선생님 없어도 알아서 키워서 그 시간에 또 와. 이런 것들 일종의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학교 규칙 이런 것들 다 거기에 해당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전부 다 이런 것들 일종의 그 파놉티콘 감시 체제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시험 시종시간 이거 선생님들을 위한 거기도 하지만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학생들 너네들 죽어 그러면 이런 개념이에요. CCTV 설치한 사람 아니요 설치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너네들 안 하면 죽는다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파놉티콘 이해되셨죠? 그래서 알아서 기도록 하는 생체 권력이 된다. 그럼 혼돈하지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자꾸 수업할 때마다 저한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보세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해체를 얘기하는데 대표 선생님이 푸코라는 사람인데 푸코는 해체를 얘기하는데 지식 권력의 관점에서 해체를 얘기한다. 끝. 여기서 이걸로 끝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한 단계 더 들여다봤더니 이 사회를 들여다봤더니 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럼 요건 이제 더 한 단계 더 간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기 시작하더라. 훈육 통제하기 시작하는데 그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면 파놉티콘처럼 알아서 기계 통제를 하더라. 얘기하면 죽어. 너네들 이거 얘기하는 순간 너네들은 그러면 벌떼처럼 일어나더라 그 말이야. 그걸 뭐라 그러면 생체 권력이라는 단어를 쓰고 총칼 드는 권력이 아닌 생체 권력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파놉티콘 아까 얘기한 우리로 지금 얘기하면 CCTV. 이 파놉티콘은 공리주의 영국의 17세기 공리주의 개념 갖고 나온 거예요. 아무튼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아까 원형 과목이라는 거 아까 그림에 원형 과목 있었잖아요. 그쵸? 예전에 객관식에서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참 그지 같은 문제도 있어. 원형 과목 답지 중에 하나가 지하 과목 이런 지하 과목이 뭐고 또 원형 과목도 쓸데없는 답지 중에 하나는 그런 게 또 있었어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자 여기로 끝. 요거는 여기까지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설명하려는 말 끝. 요거를 현 시를 갖고 들여다봤더니 이렇게 파놉티콘과 같은 생체 권력이 나타나게 되더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 그래 우리도 가끔 그런 말 할 수 있잖아. 너 안 하면 죽어. 그치? 농담으로. 너 안 하면 죽어. 뭐 죽긴 뭘 죽어. 안 하면 죽어. 그렇지? 예를 들면 집에 여러분 가정에 무슨 뭐 통행 문제가 있다면 아빠가 10시까지 들어와! 하고 막말로 아이들 입장에서 지는 10시에도 안 들어오면서 이런 거 무슨 말 알겠죠?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 일종의 생체 권력 판업팀과 관계되는 개념들이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되더라 라는 거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놉티컬이 지금 좋다 나쁘다라는 걸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푸코는.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들여다봤더니 파놉티콘이라는 개념도 나타나더라. 그런데 그런 개념을 옳다 올바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더 이상 그런 걸 하지 말자. 초점 어디 있어? 해체에 있어. 알겠죠?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해체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거.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74쪽에 구성주의 교육론. 구성주의는 아까 다 설명했으니까 뭐 교육론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구성주의는 아까 뭐를 얘기했었어요? 오케이. 학생 중심. 그래서 뭘 갖고 간다? PBL. 그 두 가지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리 어제 1장에서 공부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냥 넘어간 거 홀랑 제가 내일 한다라고 얘기했던 게 있는데 어디냐면 32쪽이에요. 작년 책은 26쪽입니다. 32쪽에 보시면 작년 책은 작년 책 갖고 계신 분들은 재작년 책도 26쪽 권절이니까 2절 교육의 유형 중에 페다고지, 엔드라고지 이거 넘어갔거든요. 페다고지는 아동교육학이라고 그러고 엔드라고지는 성인교육학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인교육학이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구성주의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성인교육학은 자기주도 학습의 개념이다. 아,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에 나타나는 그런 개념하고 비슷하구나. 지금은 그렇게만 알고 가시고요. 그래서 기본 과정의 1번의 설정 모형 보세요. 학습자 개념에 따르면 페다고지는 교사 중심이고 엔드라고지는 학습자 주도다. 그래서 학습자 중심이니까 그래서 가로 3번에 학습자 중도 개념. 페다고지에서는 학령에 따라서 표준화된 교육 과정에서 교사 중심이니까 근데 엔드라고지는 아동 중심이야. 성인교육학이니까 학습자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인교육학에서는 그걸 보세요. 한번 학습자들이 학습 준비도에 따라 교육과정이 편성된다. 그래서 학습자는 일상생활에서 자신들이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 그럼 아까 얘기한 구성주에서 뭐가 같아? 예, PBL하고 같아져요.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상관없겠다. 나머지는 제가 다 공부를 할 거고 아무튼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뒤로 또 넘어가면 두 번째 자기주도 학습. 여기서 자기주도 학습은 다시 찍어놓으세요. 자기의 방점 찍어놓으세요. 그래서 학습자가 스스로 하는 거 뭐하고 그런 같아 또? 예, 구성주의. 구성주의는 뭐야? 학습자가 스스로 공부해서 만들어가는 거잖아.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자기 주도학습이라고 써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기주도학습. 그래서 자기주도학습의 개념을 한번 볼래요? 1번에 학습자 개인이 학습의 전 과정의 주체가 되는 것. 목표를 설정하고 뭐 하는 것 다. 학습자가 알아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가는 것.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기주도학습도 그런 관점이구나. 구성주의적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알고 계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다시 2장으로 오겠습니다. 2장의 분석적 교육 철학. 지금 조금 아까 본 그 다음 분석적 교육 철학. 이 분석적 교육 철학은 조금 아까 우리가 했던 그 교육 철학의 기능, 분석적 기능이 있었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분석적 교육 철학은 한마디로 하면은 개념을 어떻게 하는 거?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걸 분석적 철학이라고 한다. 그래서 1번의 개념에 철학의 목적을 명제를 수립하는 학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연과학의 명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그 의미를 어떻게? 명료하게. 그래서 분석적 교육 철학은 개념을 명료하게 하는 것.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거기다 써놓으셔야 돼요. 너무 빨리 가고 있나? 그래서 분석적 교육 철학은 교육 철학의 기능 중에 분석적 기능하고 있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77쪽 현상학적 관점으로 갑니다. 현상학. 자, 현상학이란 말이 뭐냐? 있는 현상을 그대로 기술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쓰여져 있는데 써만 놓고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그 책에다 아마 우리 노트 여기 있나? 현상학에 거기 있네. 있어. 뭐라고 써있냐면 있는 현상을 그대로 하는 게 이게 타당도의 개념이고요. 타당도는 공부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디스크립션 기술.
디스크립션 하는 거, 디스크립션. 뭐라고 쭈글쭈글쭈글 디스크립션 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질적인 접근이고요. 양적 접근, 이 질적 접근 우리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이 써먹을 거예요. 양적 접근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수량화 하는 거예요. 수량화. 90점 이렇게 예를 들면 수량화. 질적인 것, 그럼 디스크립션 하는 거니까 참 잘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질적인 관점이에요. 디스크립션 하는 거니까 서술, 기술. 그래서 현상학에 있는 현상 그대로 기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적인 접근이고 타당도 나중에 공부한다고 그랬어요. 양적인 접근 수량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맨날 똑같은 예를 드는데 거기 써 있어요. 조선 조선 사람들은 흰 옷을 입다. 흰 옷을 입는다더라. 이게 디스크립션이에요. 있는 현상 그대로 진술하는 거잖아. 조선 사람들은 흰 옷을 입어. 이해 되셨어요? 노량진에는 컵밥이 많아. 주먹밥이 많아. 주먹밥 많아. 다른 데 주먹밥 못 써요. 노량진만 있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노량진 막 예전에 막 뭐 컵밥거리 하도 뜨고 나니까 이제 다른 데도 막 생기고 그랬지만 옛날에는 다른 데서 주먹밥 무슨 뭐 6.25 전쟁도 아닌데 무슨 한국 전쟁도 아닌데 무슨 뭐 주먹밥 짜들고 다녀. 근데 노량진은 아직도 여기 밑에 가면 분식점 항상 주먹밥 이렇게 큰 어디고 다 팔잖아. 주먹밥. 그러니까 노량진은 주먹밥을 많이 먹던 데는 끝. 그게 현상학이에요. 조선 사람들 흰 옷을 입는데 이게 현상학, 그냥 현상학. 근데 이건 별 의미가 없어요. 어디에서 교육학에서는. 이거를 뭐라 그러면 이 현상학을 민속 기술적 방법이란 단어를 써요. 어디서 쓰냐면 인류학에서. 여기 보세요. 뭐 써 있어요? 민속. 조선 사람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을 디스크립션하는 방법이다. 인류학에서 쓰는 말이에요. 부시맨들은 뭐 맨발로 걸어다니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근데 교육학은 여기까지 오면 별 의미가 없어. 그럼 여기다 대놓고 이 얘기를 해야 돼. 아, 왜 흰옷을 입는데 조선 사람들은 여기까지 가야 교육적인 뭐가 만들어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교육학은 항상 머릿속에 뭐 가치 지향적이다. 교육은 가치 지향적이어야 돼요. 교육은 다시 한번 마인드 경제 머릿속에 교육은 가치 지향적이 된다. 내가 하는 이 교육적 활동이 가치 지향적인가? 내가 여러분들 지금 가르치는 게 가치 지향적인가? 나도 고민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지식만을 나는 전달한다면 가치 지향적이지 않아요. 저 그런 수업 안 해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훌륭한 교사로 키우는 게 내 사명이고 내 소명이고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 왜? 그럼 뭐지 여기? 뭐가 필요하지? 조선 사람들은 왜 흰옷을 입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되죠? 그렇죠. 왜 조선 사람들은 그렇게 흰옷을 입어? 염료가 없어서? No. 그럼 게을러가지고 흰 천을 잘 물들이지 않아서? No. 그런 게 아니고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워서 지금도 그렇게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한대. 그래서 흰옷을 입는데 이렇게 제가 배웠어요. 평화를 사랑해갖고 맨날 침입만 받았나봐. 다른 나라는 침략도 안하고 무슨 맨날 그냥 침공만 받고. 이해되셨죠? 그거예요. 왜? 아, 왜? 그래서 이유를 설명하는 거 이게 뭐냐? 정신적 이유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야. 염료가 없어서가 아니야. 우리나라 염료가 얼마나 많은데 그 자연스러운 염료 얼마나 정말 보기 좋은데 저도 그것 좀 입고 다니까 자연 막 염료되어 있는 거 그런 거 그럼 너무 할아버지 거 같아갖고 못 입고 다니는데 정신적 이유 파악하는 거예요. 얘를 뭐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해석학이라고 그래요.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학 나왔더니 또 수학 선생님들 막 머릿속에 막 얼굴이 찡그러지는 거 눈이 보인다. 수학에도 해석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냥 수학 선생님들 제일 싫어하는 게 해석학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 보세요. 현상학은 이꼴
근데 이 꼴이 아니고 비슷해요. 해석학하고 비슷해요. 잘 들으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를 쓰지 않고 이 꼴로 쓰겠습니다. 왜냐면 교육학에서는 현상학만 하면 의미가 없어요. 해석학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그 아이들의 정신을, 그래서 자, 결론, 현상학 가로 열고 해석학 이렇게 썼어요. 같은 거니까. 현상학과 해석학을 하는 것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면 정신을 이해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교육을 하려면 그 아이의 정신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누구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야, 자, 여기 조선 사람들이 흰 옷을 입는다더라. 누구 입장에서 이해해야 돼? 내 입장, 조선 사람 입장. 그렇지, 조선 사람 입장에서 이해해야 그게 이유가 설명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누구 입장? 행위자 입장. 그런데 꼭 더 에디셔널로 갖고 가야 되는 게 있어요. 정신을 이해하고 행위자 입장에서 이해하려면 상황 맥락성을 고려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면 정당방위. 정당방위라는 게 뭐예요? 빵! 그러면 돌아가시게 만드는 거잖아. 그쵸? 빵! 살인이잖아.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를 알려면 그 상황 맥락성이 없으면 정당방위라는 개념이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렇다는 얘기는, 자, 빵 쐈는데 너 사람을 죽인 거야? 살인한 거야? 넌 끝! 근데 나는 이렇고 저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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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상황 맥락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인정이 되면 정당방위가 되는 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현상학과 해석학은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 꼭 좀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정신을 이해한다는 말, 여기 정신을 이해한다는 말을 여기 할 때 기본 가정이 뭐냐면, 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요. 지향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책에 보면 지향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인식은 어떤 대상을 지향한다 이 말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어려운 단어예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제가 누구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김인식이 아니고, 어떤 생각은 대상을 지향한다라는 말 거꾸로 하면 대상 속에는 어떤 생각이 내포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요즘 작년까지는 너무 어려웠어, 이거 설명할 때. 근데 요즘은 너무 제가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지향성. 너도 다 계획이 있구나. 그 무슨 말이야? 너도 다 계획이 있구나.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 안에 계획이 있어. 의식이 있다, 그 말이야. 어떤 행동에는 다 의식이 존재해. 여기 대상이란 말이야. 행동을 얘기하는 말이에요. 행동 속에는 의식이 있다, 그 말, 의식이. 그러니까 뭐야? 행위를 보고 그 의식을 어떻게 한다? 정신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 그러니까 행동만 갖고 얘기하지 말고 너도 다 계획이 있구나. 그럼 뭐야? 너는 왜 짜파구리 먹었니? 다 이 계획이 있구나. 그게 뭐야?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안에는 그 계획, 정신적인 게 있으니까 행위를 가지고 그 사람의 정신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행위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거를 뭐라고 그런다? 현상학, 해석학이라고.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쭉 그런 말 써져 있어요. 됐죠? 오늘의 WH, 여러분들 거기다 조금 써놓으시고 오늘의 WH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WH는 비행학생을 현상학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자, 쓰세요. 비행학생을 현상학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 비행학생을 현상학적으로 이해하는 이유. 그게 WH입니다. 오늘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현상학을 얘기하는 대표적인 사람을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메럴리 뽕띠 거기 써있어. 뽕띠라는 사람. 네 번째 대표자 누구를 쓰고 있냐면 메럴리 퐁티라는 사람. 근데 이 메럴리 뽕띠가 뭐를 얘기하느냐 거기 써있어. 전
반성적 사고. 제가 이거 띄웠어요. 전반성적 사고 아니고 전반성적 사고. 앞전자 쓴 거예요. 그게 뭐냐? 반성적 사고하기 전에, 네가 골똘히 생각하기 전에, 자, 잘 보세요. 행위자 입장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얘기 안 했으면 내가 물어볼 텐데,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 듣고 있으니까 인터넷 수업 있으니까 살짝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면 크게 들어도 되는 거야? 아니면 살짝 듣지? 자, 학교 다닐 때 땡땡이 쳐본 경험이 있다 없다?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들어봐라 그럼 한 반은 듣고 반은 안 들었는데, 제가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땡땡이 쳐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교사 될 자격이 없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 뭔 말? 무슨 말이냐? 땡땡이를 쳐본 사람이 교사가 되면 학생들의 땡땡이 치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쉬워. 내가 해봤으니까. 무슨 말이 이해돼요? 반성적 사고 전에 뭐를 해라? 행위를 먼저 해라. 뭐 하려고? 여기 써 있어요. 뭐 하려고? 행위를 먼저 하면 정신을 이해하는 게, 그 행위자의 정신을 이해하는 게 쉬워진다. 이게 메르리 뽕띠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수업 실현을 할 때, 이 사람이 수업을 제일 잘하는지 못하는지 누가 제일 잘 알겠어? 그렇지. 교사가 되어 봤던 사람이 보면 알겠지. 음식을 만드는 때 이 사람의 음식을 잘 만들지 못 만드는지 내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얘기해도 알아? 몰라요. 누가 알아? 셰프였던 사람은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동변상련. 내가 한번 해봤어야 똑같은 거 하면 그래 이해가 되지. 그걸 메를리 뽕띠는 뭐라고 했다고? 반성적 사고. 머리 굴려서 이해하려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게 반성적 사고. 머리 굴려서 생각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거 이전에 뭐를 해라? 체험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 교사들은 제대로 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미리 한번 땡땡을 쳐봐야 된다. 말뜻 이해되셨죠? 그런 말입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 말뜻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 날개 18번 한번 보세요. 날개 18번. 메를리 뽕띠 전반성적 사고는 구체적 경험을 통해서 사고를 해라 라는 말.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78쪽에 해석학적 교육 철학이 있는데, 해석학도 전부 다 같은 맥락이니까 더 이상 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79쪽에 비판 철학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비판 철학. 아유, 제가 조금 너무 열심히 수업을 했더니 재밌다 그지? 너무 열심히 해서 제가 좀 목이 조금 가라앉으려고 그래.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오늘 교육 철학 마지막 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